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산투스에서 뛰다가 유럽으로 이적이 온 지 단 2년 만에 이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리고 난데 트로피만 들어올린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유럽 축구계를 뒤흔들었던 MSN 라인이라고, 바로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 요 라인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챔피언스리그에. 그리고 난 뒤에 네이마르가 선택한 곳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합니다. 역대 최고의 당시 이적료를 남기면서. 하나의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습니다. 네이마르와 음바페.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축구 스타가 여러분 이제 유럽에서의 생활이 막을 내리네요. 맨날 메시, 호날두 때문에 가려져서 네이마르가 발롱도르를 단 한 번도 타지 못했던 거지. 솔직히 네이마르라는 선수는 저는 엄청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좀 많이 아쉬워요. 네이마르가 이렇게 유럽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일단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마르 알 힐랄과 2년 계약에 합의했고 급여는 총액 2,330억, 이적료는 9천만 유로 수준이고 이미 알 힐랄은 메디컬 테스트를 예약해 놨다고 합니다. 프랑스 축구 명문 파리 생제르맹은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슈퍼스타 네이마르의 새로운 둥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자 구단 알 힐랄이 될 전망이다. 이적 전문 파브리자노 로마노 기자는 14일 자신의 SNS에 알 힐랄이 네이마르와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한 공식 서류를 최종 준비하고 있다. 네이마르는 이미 이적을 결심했고 2년 계약을 체결할 예정. 그리고 알 힐랄은 이미 메디컬 테스트까지 예약을 했고 네이마르 측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선 이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최종 승인이 끝났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리고 2년 동안 그는 총액 1억 6천만 유로, 즉 2,331억 원의 급여를 받을 전망이고요. 파리와 알 힐랄은 네이마르의 이적료로 9천만 유로, 즉 1,311억 원 수준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슈퍼스타의 등장, 네이마르의 산투스 시절, 산투스에서 2009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10대 후반의 나이로 데뷔를 해서 산투스에서 138경기에 나와서 71골, 3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산투스에서 계속해서 브라질 최고의 유망주다. 이 선수는 곧 세계 축구를 호령할 선수다. 차기 발롱도르 후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브라질에서 핫했던 유망주였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계속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바르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클럽들이 이 브라질 유망주를 영입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적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상황이 언제였냐면은 일본에서 열렸던 클럽 월드컵에 이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때 이제 네이마르가 최종 눈도장을 찍는 경기였다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날 경기에서도 네이마르가 주눅들지 않고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뛸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상대편에 뛰고 있던 메시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1,158억 원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에서만 뛰던 유망주가 드디어 유럽의 제일 센 팀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로 이 선수가 이적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유럽 축구랑 브라질 축구는 수준과 템포가 다르다. 브라질 축구는 상당히 템포가 늦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즉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네이마르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거의 무시하듯이 엄청난 활약을 매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적응 기간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로 바르셀로나에서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죠. 네이마르가 이 팀에 온 시즌이 13-14 시즌에 처음으로 네이마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오기 전에 산투스에서 13-14 시즌을 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즌 중간에 네이마르가 이적을 오게 되면서 사실상 13-14 시즌부터 라리가에 투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네이마르가 라리가에서 어떤 기록을 남겼냐, 즉 26경기에 나와서 9골 10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갓 바르셀로나에 온 선수가 첫 시즌에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했고 9골을 기록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재능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즌에 적응을 하고 난 뒤에 그 바로 다음 시즌인 14-15 시즌에는 33경기에 나와서
22골 9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나는 이제 세계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다 라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때 네이마르는 최근에 네이마르들 보면은 잔부상이 많아서 운동을 많이 못한다, 경기를 많이 못 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때 네이마르는 큰 부상이 없었어요. 이때 리그 경기를 네이마르가 33경기를 뛰었는데 단 한 경기만이 부상으로 결장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은 옐로우 카드 혹은 뭐 온더벤치, 로테이션 이런 느낌으로 쉬었던 거지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그냥 모든 리그 경기를 다 뛰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강철 몸이었어요, 네이마르는. 그리고 이제 완벽한 적응이 끝난 이 다음 시즌 14-15 시즌의 챔스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챔피언스 리그 12경기 나와서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10골을 폭격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시즌에는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그 3대1 승리를 거둘 때 한 골을 본인이 직접 넣으면서 팀의 우승 트로피를 갖고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산투스에서 뛰다가 유럽으로 이적이 온 지 단 2년 만에 이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리고 난 뒤에 트로피만 들어올린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유럽 축구계를 뒤흔들었던 MSN 라인이라고, 바로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 요 라인이 벤제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 다음에 가레스 베일, BBC 라인이냐 MSN 라인이냐 용어 쌍박을 이루고 있을 때 네이마르 이 라인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챔피언스 리그에. 그리고 난 뒤에 네이마르가 메시, 호날두와 챔피언스 리그 공동 득점왕까지 석권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뛰던 선수가 유럽에 입성한 지 3년도 안 된 시점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의 주축 선수가 되었고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 공동 득점왕까지 해버려요. 엄청난 재능과 엄청난 탄탄대로를 밟았던 거예요. 그리고 MSN 라인 같은 경우에는 BBC 라인과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트리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 이 세 선수의 불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세 선수가 정말 사이가 좋았고 그리고 팀워크도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팀 분위기가 엄청 좋았던 시즌. 그리고 난 뒤에 네이마르가 이 시즌에 트래블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이 트래블을 이룬 그 바로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네이마르가 자신의 라리가 최다 득점을 기록하는 시즌이 됩니다. 15-16 시즌에 라리가에 34경기에 출전해서 24골을 기록하고 16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이마르가 이때도 부상이 거의 없었어요. 이때도 보면은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경기가 3경기밖에 없었어. 34경기를 뛸 동안. 그러니까 거의 전 시즌 풀타임을 거의 다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출전 시간이 여러분 자신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를 제외하면은 모든 라리가 경기에서 90분 경기를 다 뛰었어요. 그러니까 즉 34경기를 뛰었는데 34경기를 다 90분을 뛰었어, 이 선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서 15-16 시즌을 또 치르고 난 뒤에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고 16-17 시즌에 이제 조금은 다운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30경기에 나와서 13골 14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제 라리가의 커리어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이마르가 선택한 곳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합니다. 역대 최고의 당시 이적료를 남기면서 3천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네이마르를 영입을 해버렸어요. 솔직히 리그왕이 라리가보다 수준은 조금 낮아요. 근데도 리그왕에서도 명불허전 네이마르야. 엄청난 기록을 남겨요. 일단 네이마르가 리그왕에 왔던 첫 시즌 20경기에 나와서 19골 13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조금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라리가에 있을 때보다 리그왕에 와서는 많은 게임을 못 뛰었어요, 부상으로 인해서. 대신에 본인이 경기에 출전할 때만큼은 엄청난 활약을 해줬어. 근데 나는 이게 리그왕 자체 내에 네이마르와 음바페를 향한 집중적인 견제가 있어서 네이마르가 많이 부상으로 아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파리를 상대하는 팀들은 네이마르, 음바페만 없으면은 파리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팀이다라는 인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마르, 음바페를 향해서 엄청난 태클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안 다칠 수가 없는 거야. 또 네이마르는 여러분 패스를 빠르게 뿌리고 막 뛰는 선수 유형이 아니란 말이야. 크랙이란 말이야. 공을 갖고 자신이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를 제치고 들어가면서 상대의 수비를 부수는 타입인데 그런 타입의 선수들이 원래 부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마르도 이제는 파리에 와서는 너무나도 심한 견제, 너무나도 심한 집중 태클에 본인의 발목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네이마르가 여러분 부상을 당했다 해도 첫 시즌에 여러분 네이마르가 리그왕에서 20경기에 나와서 19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경기당 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18, 19 시즌에는 17경기 15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 시즌인 19, 20 시즌에는 15경기 나와서 13골을 넣었어. 그러니까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은 거의 해줬다라는 거지. 그리고 득점이 전부가 아니라 네이마르가 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매 경기. 근데 이제 그 안에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계속해서 사이가 틀어지고 있었고, 물론 내색은 크게 안 했지만 언론에서 네이마르가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19-20 시즌에 네이마르랑 음바페가 경기를 뛰다가 페널티킥이 나온 상황이 있었어요. 그 몽펠리에랑 리그왕 2라운드 경기에서 이제 페널티킥이 나왔는데 음바페가 이 페널티킥을 먼저 찼습니다. 네이마르가 못 차고. 근데 음바페가 이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고, 이 몽펠리에의 경기에서 두 번째 페널티킥이 났을 때 이제 다시 여기서 음바페가 또 차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네이마르가 이번에는 거절을 했어요. 너 첫 번째 찼을 때 못 넣었으니까 이번 키커는 내가 차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네이마르가 본인이 마무리를 지었고 본인이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음바페는 노골적으로 자신이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때 감독이 갈티에예요. 갈티에 감독에 따르면은 음바페가 팀의 첫 번째 키커는 맞다. 허나 팀의 두 번째 키커는 네이마르다. 이렇게 이제 갈티에 감독이 말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키커가 음바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같이 있는데도 네이마르가 많은 걸 양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음바페가 페널티킥에서 볼을 성공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난 뒤에 9월에 이제 A매치 기간 동안 네이마르가 이제 브라질에서 가나와의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기자가 네이마르한테 질문을 합니다. 음바페랑의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냐? 사이가 좋냐? 사이가 나쁘냐? 이러한 형식의 질문을 했었는데 네이마르가 여기서 음바페랑 모르겠다 하고 그냥 기자회견장을 떠나버렸어요. 네이마르와 음바페는 서로 직접적으로 싸우기는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의 관계는 절대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다. 서로 같이 경기장에 뛰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이다 라는 기사를 썼고요. 그런데 네이마르 음바페가 5년 동안 함께 해왔지만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도 그랬고 여전히 싸늘하다. 즉 그냥 직장 동료일 뿐 인간으로서 서로의 관계는 최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네이마르가 어떤 일까지 나오냐. 이때 당시에 이제 음바페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트위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이마르가 그 트윗에다가 좋아요를 그냥 클릭을 계속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선수는 맞지 않았죠. 계속해서.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맞지 않는 사이에도 엄청난 재능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19-20 시즌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네이마르가 파리에 와서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와요. 네이마르가 본인이 이 시즌에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린다면은 사실상 발롱도르까지 네이마르가 넘볼 수 있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때 파리가 예선전부터 레알 마드리드, 갈라타사라이, 브루에라고 벨기에 리그 팀들이랑 같은 조에 속했어요. 근데 이 조에서 4연승을 거두면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었고요.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와 2차전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상당히 이 파리라는 팀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선전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16강에서 당시 홀란드가 있던 도르트문트를 만나서 원정 경기에서는 2대1로 패배를 합니다. 허나 이 패배를 한 경기에서도 네이마르는 한 골을 넣었었고 도르트문트를 홈으로 끌어들인 2라운드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의 한 골에 힘을 입어서 2대0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을 해요. 그리고 8강에서 만난 상대는 아탈란타였습니다. 아탈란타를 상대로도 본인이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고 심지어 이제 준결승전에 가서는 라이프치히를 만납니다.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고 드디어 네이마르가 파리에 와서 첫 번째로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으로 이끌었어요. 물론 음바페도 같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승전에 갔는데 이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겹쳐가지고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던 시점이었어요. 이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결승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승전에서 네이마르가 그토록 바라던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두 번 들어올릴 수 있었던 이 경기에서 팀이 패배를 하게 돼요. 코망의 골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당시 파리의 감독은 토마스 투헬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은 한지 플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레반도프스키의 미친 활약으로 인해서 네이마르가 침묵을 하게 되고 근데 침묵이라는 표현은 조금 아쉽고 제가 이 경기를 그 당시에도 봤고 이 경기를 오늘도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때 전반전에 파리가 정말 잘했어요. 이때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요 여러분 네이마르가 원톱으로 나왔고요. 이때도 음바페한테
네이마르는 양보를 했어요. 네이마르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에서 뛰는 게 아니라 음바페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에서 뛸 수 있도록 네이마르가 양보를 했다. 음바페는 항상 원톱 공격수로서 뛰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고요. 네이마르는 음바페를 위해서 본인이 원톱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이게 결승전 라인업인데 이때 왼쪽 풀백에 베르나트, 지금은 이제 전력 외 판정을 받은 선수죠. 그리고 킴펜페, 티아고 실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켈러,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마르키뇨스, 그 다음에 미드필더에 파라데스랑 에레라, 그 다음에 왼쪽 측면 공격수에 음바페, 원톱에 네이마르, 오른쪽에 디마리아가 뛰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경기를 봤을 때는 파리가 전반전에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파리가 자신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마다 골을 넣지 못하게 되고 후반전에 실점을 하게 되면서 결국 패배를 받아들여야 됐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기를 두고 많은 평론가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미드필더 라인이 너무 약하다. 이때 에레라, 파라데스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미드필더 라인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벤치에 누가 있었냐? 이때 서브도 상당히 화려해요. 이게 당시 파리의 벤치 라인업입니다. 일단 감독이 토마스 투헬이고요. 그 다음에 이카르디라는 공격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요. 슈퍼모팅이 있었고요. 사라비아가 있었고 드락슬러, 게, 베라티, 쿠르자와, 베커, 디알로, 리코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베라티가 교체로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때 이제 바이른 미넨의 라인업을 보시면은 알폰스 데이비스, 알라바, 보아탱, 킴미, 그 다음에 골키퍼에는 노이어, 그 다음에 수비형 밀필드에는 티아고, 고레츠카, 공미의 토마스 밀러, 왼쪽에 코망, 오른쪽에 그나브리, 원톱에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교체로 들어갔던 선수들이 페리시치. 아니 여러분 이 형이 토트넘 벤치에 앉아있는 게 맞아? 아 페리시치 진짜 월클이다. 아니 트로피 여기서 들어 올렸잖아. 심지어 페리시치가 이때 교체로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쿠티뉴, 지금 많이 잊혀진 재능이죠. 쿠티뉴가 이때도 교체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툴리소라는 선수도 교체로 들어갔고, 리카 에르난데스는 그냥 뛰지를 못했어 게임을. 파바르도. 그러니까 리카랑 파바르는 이때 경기장의 출입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미넨의 라인업도 정말 막강했죠. 그리고 코망의 득점으로 인해서 아쉽게 파리가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하게 되고 네이마르가 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네이마르가 이 팀에 대한 애착이 없었고 그냥 돈 벌러 왔다라고 하면은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본인이 눈물을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네이마르가 우승컵이 좌절되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립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했고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팀을 정말 사랑했던 선수다. 단지 돈만 보고 파리를 선택한 건 절대 아니었다. 누군가는 네이마르를 두고 파리로 간 게 돈 때문에 갔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네이마르가 진짜 팀에서 뛸 때만큼은 항상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대충대충 경기를 한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경기를 자신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네이마르가 이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놓치고 발롱도르를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네이마르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레반도프스키가 될 것이냐가 정말 많은 이슈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즌에는 발롱도르 수상자를 뽑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는 발롱도르 수상을 어차피 했었어도 네이마르보다는 레반도프스키가 됐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우승은 바이에른 미넨이 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이 이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다라면은 네이마르가 이 시즌에 발롱도르를 획득할 수 있었던 시즌이 아니었을까. 근데 아쉽게도 이 시즌에는 발롱도르 수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마르의 발롱도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이마르의 발롱도르 순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 네이마르는 선수 생활 중 단 한 번도 발롱도르를 획득해본 적이 없습니다.